주식타임스 주식견입니다. 2026년 2월 미국 경제에서 역사상 처음 보는 괴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1월 한 달 동안 미국 기업들이 내보낸 사람이 10만 8천 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8% 급증이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월 기준 최대치예요. 그런데 GDP 성장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경제는 멀쩡합니다. 파월 의장조차 이 상황을 보고 놀랍다고 했어요. 기업은 역대급 마진을 찍고 있고 사람은 역대급으로 잘리고 있죠.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AI가 만든 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디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이 정말 왕인지, 그리고 기본소득만 받는 사람과 뭐라도 쥔 사람의 차이가 뭔지까지 전부 다룹니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핵심 체크리스트와 관측 지표까지, 디테일한 전략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수준 높은 인사이트 가져가세요. 자, 이 숫자 뒤에 있는 진짜 구조를 보려면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건 불경기가 아닙니다. 생산함 수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UPS가 3만 명을 잘랐습니다. 아마존과의 계약 종료 이슈도 있었지만 본질은 네트워크 오브 더 퓨처라는 자동화 전략이거든요. 인간 노동 없이도 물류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택배 분류하던 사람 대신 로봇팔이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존은 1만 6천 명을 내보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류직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와 사무직을 타겟으로 했다는 겁니다. 코딩하고 보고서 쓰고 데이터 분석하던 고임금 화이트 칼라가 잉여 인력이 된 거잖아요. 2026년 노동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블루 칼라의 위기가 아니에요. 고임금 사무직의 잉여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느냐? 올해 1월에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거든요.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워크를 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에요. 법률 검토하고 재무 보고서 쓰고 PPT 만들고 코딩까지 결과물을 직접 생성하죠. 넷플릭스로 치면 영화 추천만 해주던 AI가 이제 영화를 직접 찍어주는 수준이 된 거예요. 동시에 오픈소스 진영에서 오픈클로가 등장했습니다. API 같은 거 필요 없이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어해요. GitHub 스타 16만 개, 사실상 개인용 자비스가 나온 겁니다. 맥미니가 품절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클라우드에 내 데이터를 맡기는 대신 방 안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 AI 에이전트를 돌리겠다는 수요가 폭발한 거죠. 이게 왜 무서운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 사스 기업들은 사람이 예쁜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는 대가로 좌석당 과금을 받았어요. 세일즈포스든 슬랙이든 다 같은 구조였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화면이 필요 없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텍스트만 읽으면 됩니다. 기업이 사람 100명을 해고하고 에이전트 하나를 쓰면 사스 구독력 99명분이 증발해요. 그래서 사스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사스 포칼립스라고 부르죠. 좌석 기반 과금 모델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고 앞으로는 성과 기반이나 컴퓨팅 소모량 기반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도태돼요. 예쁜 소프트웨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UI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빠져나와 AI를 돌릴 전력과 인프라 기업으로 대이동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이걸 좋은 신호라고 해요. 왜일까요? 이건 수십 년 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론은 2030년 안에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그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 2026년에서 2029년 사이에 AGI가 등장할 수 있다고 봐요. AGI는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인데 쉽게 말하면 특정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뭐든 할 수 있는 AI를 말하는 거죠. 3년 내에 이게 충분히 발전해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중기 2030년 내에서 2035년 초지능이 나오고 대부분의 지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까지 대체돼요. 일하는 게 선택이 되는 세상, 그리고 기본 고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장기 2035년에서 2045년 완전한 풍요의 시대예요. 희소성이 사라지고 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AGI가 5년에서 10년 내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2026년 현재는 1년에서 2년 내로 앞당겼어요. 예측이 빨라지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속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퍼스 4.5가 나온 게 2개월 전인데 벌써 4.6이 나왔거든요. 클로드 코워크와 오픈클로가 2월에 등장하자마자 미국에서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AI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변화가 너무 압도적이라 인식하기도 전에 결정되어 버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가 여기에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디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이 왕 아니야? 그냥 돈 들고 있으면 안 돼? 이 생각 반만 맞습니다. 왜 반만 맞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디플레이션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첫 번째, 나쁜 디플레이입니다. 수요가 붕괴되는 거예요. 실업이 늘고 소비가 줄고 기업이 망하고 주가가 폭락하죠. 이때는 맞아요. 현금이 왕입니다. 대공황이 그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 유형이었거든요. 두 번째, 풍요형 디플레예요. 이건 수요가 죽어서 싸지는 게 아닙니다. AI와 로봇이 생산 비용을 거의 0에 수렴시키면서 공급이 미친 듯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핸드폰으로 비유하면 예전에는 100만원짜리 기능이 지금은 무료 앱으로 존재하잖아요. 그게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여기서 직관을 갈아엎어야 해요. 풍요형
디플레에서는 돈이 귀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넘쳐나는 세상이 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품목별로 섞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콘텐츠,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는 가격이 급락하겠지만 에너지, 주택, 희소자원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어요. 펩시코가 가격을 15%나 인하하기 시작한 게 단순 마케팅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시그널이고 디플레이션의 전조예요. 여기서 핵심 문장 하나 가져가십시오. 사람들은 화폐 가치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 통제권을 삽니다. 디플레 세상에서 현금은 소비권이에요. 바닥선이죠. 하지만 주식은 생산권입니다. 천장선이에요. AI가 비용을 90% 줄이면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이익률은 오히려 폭증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최근 68,800달러 수준까지 빠졌는데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발행량 고정돼 있고 네트워크 멀쩡하고 치명적 규제도 없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 자산이 아니라 달러 유동성에 배팅하는 자산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동성 환경이 바뀌면 가장 먼저 맞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ETF 이후로 손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신념으로 들고 있는 개인이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주인이잖아요. 기관은 리밸런싱 시점이 오면 자동으로 팔아버립니다. 믿음이 아니라 비중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AI 서사가 미래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자본은 틀린 것을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을 사러 가는 거죠. 결국 자산의 역할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미래의 생산권이자 통제권이에요. 비트코인은 체제 붕괴에 대비한 보험이죠. 에너지는 AI 시대의 진짜 희소성이고 국가 화폐는 더 이상 가치 저장이 아니라 흘러다니는 도구, 생활 배급권입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증명으로 바꾼 자산이고 테슬라 같은 AI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를 지휘하는 자산이에요. 증거냐, 지휘권이냐 역할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미래가 바뀌는 건 알겠어. 근데 나한테 기본소득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뭘 사야 해? 기본소득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돈으로 묶어두는 계약이에요. 감정이나 도덕을 다 빼고 시스템 논리로만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순환이 깨지면 끝나거든요. 생산, 소득, 소비, 이윤, 재투자. AI는 생산과 이윤은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소득이 빠져요. 인간 고용이 붕괴되니까요. 소비자가 사라지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기업 가치는 0에 수렴합니다. 식당을 차려놨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것과 같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소득을 넣어주는 거예요. 소득은 우리가 넣을게, 소비는 너희가 해. 이게 기본소득의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더 냉정해요. AI가 일자리를 쓸어버리는데 소득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범죄, 폭동, 극단주의, 체제 붕괴가 오잖아요. 이걸 막는 가장 싼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경찰과 군대보다 현금이 쌉니다. 기본소득은 혁명 방지 비용이고 치안 예산 대체제예요. 그럼 인간은 공짜로 받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지불하죠. 소비 데이터를 넘깁니다. 뭘 사는지, 언제 사는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는지. 이건 AI 시대 최고의 원유예요. 주의력을 넘기죠. 클릭, 시청, 체류 시간, 정치적 정당성을 넘깁니다. 체제가 계속 굴러가도 된다는 묵시적 동의거든요. 문화와 의미를 생산해요. AI는 효율은 만들지만 이야기는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남을 수용합니다. 방해하지 말아라. 이것도 대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유니버셜 하이 인컴이라고 표현했죠. 베이직이 아니라 하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자본주의의 연명 장치예요. 여기서 핵심을 잡으십시오. 기본소득은 바닥선입니다. 모두가 굶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 시스템을 소유하느냐, 그 격차는 더 잔인해지죠. 자산 소유가 천장선이거든요. 그럼 쥐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쥐어야 하느냐? 아까 사라진 돈이 어디로 갔냐고 했잖아요. 에너지와 인프라입니다. AI를 가진 자가 아니라 발전소를 가진 자가 AI를 지배합니다. AI 에이전트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일하거든요. 이건 전력 소비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의미하죠. 빅테크의 2026년 AI 설비 투자 규모가 약 7천억 달러, 하나로 약 95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투자 회수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밀리면서 닷컴 버블 재현이라는 공포가 퍼지고 있어요. 이 7천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누가 갚느냐? 이 질문이 뒤에 나올 케빈 워시 이야기와 직결됩니다. 지금은 일단 에너지 쪽으로 가죠. AI 시대의 진짜 희소성은 코드가 아니에요. 데이터도 아닙니다. 전기, 열, 안정적인 전력망이거든요. 에너지 패권은 3단 구조를 동시에 쥐어야 성립해요. 생산은 발전소와 원전과 태양광, 저장은 배터리와 수소, 배분과 제어는 그리드와 가격 결정권이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주체만이 에너지 패권을 갖습니다. 국가와 초대형 기업의 영역이에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 보면 이 구조가 안 보이거든요. 테슬라는 에너지 생산, 저장, 이동, 자율 판단, 로봇화를 한 몸에 가진 구조입니다. xAI가 메가팩과 솔라루프를 독점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에너지 비용을 0에 수렴시키면 전기를 사서 써야 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압도적 마진 우위를 점하게 돼요. AI를 가진 자가 아니라 발전소를 가진 자가 AI를 지배한다는 게 바로 이 뜻이죠. 그럼 개인은 완전히 게임 바뀌냐? 아닙니다.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레이어는 세 곳이 있어요. 첫째, 에너지 프로슈머입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자가 태양광이나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직접 통제하는 거죠. 부자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하방 방어력이 굉장히 큽니다. 둘째, 에너지와 연산이 만나는 결합 지점이에요. 소형 데이터 인프라나 엣지 컴퓨팅처럼 특정 연산 수요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잡는 거죠. AI 시대의 부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병목에 걸린 자에게 갑니다. 셋째,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는 순간에 붙어 있는 거예요. 피크 타임과 비피크 타임, 수요 반응 구간에서 에너지 그 자체보다 에너지의 타이밍을 파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체는 없고 보안만 있습니다. 기업 주식이 에너지 패권의 지분이라면 개인 전략은 그 패권에 붙는 레버리지예요. 자산을 섹터로 나누는 건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역할로 나눠야 합니다. 연산 병목 자산, 엔비디아처럼 AI가 있어도 이게 없으면 못 돌아가는 것, 에너지 흐름 자산, 테슬라처럼 에너지와 제어를 결합한 것, 플랫폼 국가 적점 자산, 국방이나 클라우드나 핵심 인프라죠. 이 세 가지는 같은 파이프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알아도 전환기의 폭풍을 견뎌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폭풍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케빈 워시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시장은 워시를 매파로 분류하면서 공포에 빠졌습니다. 과거 버냉키의 양적 완화를 비판했고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시했으니까요. 금리를 내려서 AI 투자를 밀어달라는 트럼프의 요구와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시의 과거 발언들을 뜯어보면 그는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는 건 싫어하지만 단기 자금 시장, 즉 레포가 막히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레포는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끼리 하루짜리로 돈을 빌려주는 시장인데 이게 막히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든요. 금융배관공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수도꼭지는 잠겨 있어도 배관은 뚫려 있다. 이게 핵심이죠. 트럼프의 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장기채 금리는 시장의 방치예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죠. 대신 단기채 발행, 레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삼각 구조로 실제 유동성을 관리하거든요. 겉으로는 인플레를 잡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AI 기업들의 작은 파이프를 확실히 뚫어주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이게 성립하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면 충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선별적 숙청이 옵니다. 파이프 안에 있는 자산, 빅테크와 AI 인프라, 에너지, 국방, 이들은 금리를 무시하고 버팁니다. 디플레 환경에서 오히려 마진이 개선되거든요. 파이프 밖에 있는 자산, 중소성장주나 스토리만 있는 테마,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것들, 이들은 실질금리 쇼크를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 보는 기계환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제는 디플레인데 자산은 디플레가 아닌 구조죠. 아까 그 7천억 달러 청구서, 워시의 배관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금리 뉴스를 믿지 마시고 레포를 보십시오. 매파 발언이 나오는데 레포 시장의 금리가 안정적이면 그건 뒤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텔스 유동성이죠. 판단 공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리 공포 뉴스가 나오는데 레포는 안정되고 단기채는 확대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유지된다? 이건 연출된 공포예요. 급락하면 기회입니다. 반대로 레포가 불안하고 단기채 금리가 급등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축소되면 그때는 진짜 위험이거든요. 현금이 왕입니다. 전환기를 버티는 개인의 행동 원칙은 4가지예요. 하나, 확신 없는 장기 테마는 전환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왜 10년 들고 가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설명 못하는 자산이 가장 먼저 흔들리거든요. 둘, 장기 자산과 단기 유동성을 심리적으로 분리하십시오. 장기 투자라면서 단기 변동성에 생활비가 흔들리는 상태가 가장 위험해요. 셋, 에너지 지분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간으로 접근하십시오. 급락하면 분할, 급등하면 가만히, 뉴스는 무시하죠.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합니다. 넷, 기관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기관은 정보도 많고 레버리지도 크고 타이밍도 빠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기관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설명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기관은 분기마다 실적을 설명해야 하지만 개인은 5년간 침묵해도 돼요. 이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프닝에서 물었습니다. GDP는 성장하는데 10만 명이 잘렸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거냐? 파이프 안으로 갔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연산 병목, 국가 안보 자산으로 흘러간 거예요. 자산 하나를 놓고 이 5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이건 멈춰도 되나? 금리가 올라가도 투자를 계속하나? 디플레가 와도 마진을 지키나? 규제에서 예외를 받았나? 국가가 직접 언급하는가? 셋 이상 예스면 그건 파이프에 연결된 자산이에요. 오늘 다룬 전체 분석의 핵심 체크리스트와 관측 지표, 그리고 실제 자산 판별에 바로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실전 전략까지 담았으니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셔서 미래 전략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I 전환기의 부는 미래를 잘 아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갑니다. 기본소득만 받는 사람이 될 건지 에너지 파이프에 한 발이라도 걸친 사람이 될 건지 그건 지금 결정돼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나는 이 파이프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 그건 투자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문제입니다. 주식타임스 주식견이었습니다.